재환사회 동시성 원리의 탐구와 더불어 융은 심층심리학과 소립자 물리학을 융합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였고 그로써 그의 견해를 현대 자연과학에 원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원형의 개념, 특히 수원형의 개념은 생물학, 생리학, 소립자 물리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원래 원래 교과서에 의하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정신 비슷한 원형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냥 원형의 개념에 독일어로 들어가 있고 영어로 쓴 책에는 사이코이드 아키타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이드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이 적절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을 아마 정신 비슷한 원형의 개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로 잘 알아듣지 못하실 것 같아서 교과서를. 융의 아키타입이라고 할 때 원형 개념을 원형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키타이플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원형적 표상, 그래서 이때는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아키타이플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키타이플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과 다른 개념은 아키타입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의식에 따라서 잡아낼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표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실제 원형이 아키타입인데, 이 아키타입을 융이 뭐라고 설명해는 사이코이드 아키타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이코이드라는 말 자체가 보통 난 사이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센던트란 초월적이고 비심리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 이게 아키타입. 근데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리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초월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키타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레프리젠테이션으로 나타날 때 아키타이플 레프리젠테이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를 원형으로 아키타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넘버 자체가 심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융의 얘기 속에 물질과 정신, 그 매터하고 스피릿을 초월적인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하는 개념으로 어떤 아키타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 물질과 스피릿이 서로 넘나드는 초월적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키타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에서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할 때는 이건 단순한 표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잡아낼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표상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도 우리가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인스팅트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스팅트로부터서 오는 어떤 표상이나 정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파생물 인스팅트로부터의 파생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액세스할 수 있는데 실제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프로이드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본능 혹은 인스팅트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발현하지만 그래서 신체와 정신의 경계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게 드라이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어쩌면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묘한 것들이 이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아키타입하고 근원적으로 닮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초월해서 이 양쪽이 어떤 원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서울 강의 중에 하나는 소마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우리 정신적인 것이 신체화로 드러나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의 물질과 정신을 사이키와 우리의 신체를 구별해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인데 깊은 부분에서는 우리 단순하게 이 원형이라고 할 때 이 원형은 단순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슈, 심리적인 실체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좀 더 서서히 우리가 융을 좀 더 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하죠. 심리학과 사회학은 주로 통계적으로 파악 가능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하고 개체에 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융은 부르주아적인 개인 지상주의의 대표자로 과소평가된다. 먼저 문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융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영역에서의 통계적 확인은 현대 물리학이 오늘날 이해하게 된 것처럼 하나의 정신적 추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 무더기의 돌의 평균이 5제곱센티미터 크기라면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크기의 돌을 찾아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돌은 모두 다르며 그것들은 실제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관찰자의 정신에서 떨어져 나가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 표상이다. 생명을 짊어진 자는 오직 개별적인 인간뿐이다. 100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의 개인이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존재인 것이다. 보편타당한 심리학 또는 인류학은 개별 특징을 희생한 하나의 평균적 추상적 인간상을 가질 뿐이다. 우리는 통계적 세계상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단 군집으로 축적된 익명의 단위를 위해서 개인적인 것을 억압한다. 그로써 구체적 개별적 존재 대신에 조직체의 이름이 출현하고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개별적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국가 이상을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제가? 국가 이상으로 대치된다.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 국가 자체가 어떤 이성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국가 이성으로 대치된다. 개체에게서는 그의 삶의 도덕적 결단과 수행이 점점 더 제거되고 그 대신 사회적 단위로 관리되고 양육되고 옷 입히고 교육받고 해당되는 숙박단체에 갇히고 오락을 지불받는다. 이를 위해 대중의 안녕과 만족이 삶의 이상적인 표준이 된다. 그러나 만약 개별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엄청난 감정으로 믿어버린 나머지 결코 인적인 복지와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의 개념만으로는 결코 남김없이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때 그는 국가노예의 길로 들어서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의지에 반해서 국가노예제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국가 또는 사회라는 관념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스스로를 독립시켰고 모든 기대를 떠안는다. 실제로는 국가란 다만 그것을 조작할 줄 아는 개인의 위장술일 뿐이다. 그로써 법치국가 본래의 약속은 원시적 사회 형태의 상황으로 빗나간다. 즉, 한 주장의 독재 정치나 과도 정치의 지배 아래 있는 원시 부족의 공산주의 사회로 전락한다. 이에 비해 개체는 사실상 소멸 되며 그 존재의 의미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개인적인 일탈이 철저하게 비정상적인 구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수긍된다. 포르트만은 동물 단계에서는 또 이미 비범한 개체가 있어서 집단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 마리 새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머물고자 하는 일탈 행동, 전체의 집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 새로운 적응 형태를 시험해 보는 것은 언제나 하나하나의 개체이다. 그러므로 벌써 동물의 단계에서 개체와 집단의 진정한 양극성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문헌은 언제나 되풀이해서 강조하기를 우리 관심은 나 자아의 관심 이전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관심이라면 영어로는 we interest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아 관심은 I intere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집단의 관심
혹은 개인의 관심 이런 거죠. 우리 관심은 집단적 의식의 내용일 뿐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자아 관심은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만 작은 의식된 부분일 뿐이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인터레스트라고 우리가 집단 의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현상으로 많은 집단 현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립하는 여러 그룹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정당들마다 자기들 인터레스트, 이 그룹의 인터레스트,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그 속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자기 인터레스트가 뒷전에 가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이 집단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적인 집단 의식이다.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도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고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의식적인 컨셔스 이고의 인터레스트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를 제외하고 그것도 개개인이 자기의 의식보다 이 집단 의식에 더 매몰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형태들이 어때요? 아까 조금 나온 얘기는 우리는 1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명의 평균 에버리지를 가지고 이걸 과학적인 어떤 통계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애티튜드라고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죠. 만약에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한국인을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국인 하면 아마 한국인의 키는 평균 얼마이고 그래 눈의 색깔은 어떻고 그래서 평균적인 한국인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게 추상이라 앱스트랙션이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체중은 어느 정도고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 자체가 하나의 앱스트랙션이죠. 이게 추상이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은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 평균인 혹은 평균 대상, 평균적인 이런 가상의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식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 통계적인 것,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베이직 언더스탠딩을 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받지만 구체적인 내가 만나는 대상을 이해할 때는 이 평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평균 키가 170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190인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150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구체적인 한국인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지. 평균 한국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일 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에서 많은 편견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역 감정 같은 것도 이런 오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성격이 이래. 또 말하자면 미국 사람은 이래. 아니면 중국 사람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추상화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대상이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평균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거나 그런 관념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 평균적인 것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그런 대상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에서는 가급적 진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분열적이라고 하지만 분열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그 중에 한 특성을 분열적이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분열적인 분이 건강한 사람 속에 있는 분열성도 있고 사이카틱한 사람도 있고 뉴라틱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구체적인 사람을 볼 때는 여러 독특한 모습인데, 그 하나의 내가 이해하는 개념, 분열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범주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실제 사람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을 우리가 놓치는 첩경인 거죠. 우리 마음이 어느 것으로 세츄레이션 돼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비우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도 우리가 가진 어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평균적인 개념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 여러 가지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진단도 경우에 따른 엄밀하게 이게 선입견이죠. 실제 이 대상을 내가 평가해서 어떤 진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진단은 실제 대상을 일정 부분 표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다 담아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을 잘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평균적인 개념, 그래서 사회학적인 거나 인류학적인 것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정신분석적인 입장하고 많이 다른 게 이런 거죠. 사람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리고 CBT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의식의 세계만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굉장히 어떤 평균적인 사람을 상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하고 이분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 어떤 평균적인 어떤 진단에 맞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1: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진단과 거기에 대한 치료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심리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일률적인 우리가 일단 이해한 개념화했거나 진단한 그 방식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추상적인 인간이라는 개념하고 관련해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개별적인 인간의 자아의식은 뒤에 획득한 것인 듯하고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서 참으로 불안정한 내용만을 보여줄 뿐이다. 자아가 약한 인간은 그에게 부족한 자아의식을 주로 하나의 유아적이고 완고한 이기주의로 대치하는데, 이 이기주의는 자아가 더 많이 강화되어 일종의 사회적 통찰력으로 성숙될 때 감소된다. 의식의 발생 이전에 집단에 결속하는 것은 상징적인 관습, 의식, 토템, 상징, 종교적 상징, 즉 문명의 정신적 형식들로 나타나는 원형적 행동 양식일 것이다. 원시적 수준에서 특히 결혼 계급 체계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융은 이 수준에서 외혼적 에너지 흐름과 내혼적 경향을 구분한다. 외혼적 흐름은 너무나 좁은 군집화와 시족화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막아준다고, 내혼적 경향은 집단의 파열을 막아주는 것 같다. 그러나 몇몇 원시민족들 말고는 결혼계급 체계의 사회적 질서는 일찍부터 소멸되었고, 외혼적 질서는 점점 더 많이 보급되어 점차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다.
내분적 경향은 종교적, 정치적 영역으로 옮겨갔다. 종교의 경우 교단과 종파들, 형제 간의 우애, 기독교적 형제, 정치적 경우에는 민족 공동체, 국가주의적 경향 등이 있다. 이 경계마저 약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질서가 없는 무정형의 집단으로 잠겨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새로운 가능성은 내혼적 경향을 하나하나의 개인이 깊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개인은 자신의 인격의 불일치된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확고한 개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보시면 이 외원적 경향과 내원적 경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계원과 종래원이죠. 과거에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조계원이라는 제도가 없죠. 원래 종래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같은 그룹 안에서만 뭉쳐지는 것이 종래원적인 경향이라고 보고, 자기 그룹 밖의 대상과 합치려고 하는 게 조계원적인 경향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외부와 나와 다른 대상과의 결합, 그 조계원적인 경향만 있고 종래원적인 것은 많이 쇠퇴하고, 사회학적으로 종래원은 이제 그 터부 시대에 있어서 한국 같으면 동성동본 불호 원칙까지 이렇게 아주 강구한 게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동성동본 불호 이런 거 아마 민법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경향이, 이 종래원적인 경향이 주로 종교적인 사회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결혼 제도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디에서 가까운 관계를 맺는가 하는 쪽에서 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종교의 경우 교단과 종파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기독교적인 형제애, 정치의 경우에는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지금도 그런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융이 얘기한 종래혼적 경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혼적 경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혼적 경향을,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죠. 여기서는 우리끼리, 우리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끼리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인세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근친상간의 개념이 이제 이 속에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합쳐지는 경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시작돼서 이제 이런 것들도 모든 경계가 무너져서 모든 게 무정형의 집단으로 잠겨버릴 위험에 있다는 지점까지 와서 우리의 자기의 독립성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융의 고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를 본 게 내원적 경향을 하나하나의 개인이 깊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심리 내적으로 이 내원적인 경향을 승화시키는, 이것을 잘, 내원적인 경향을 잘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대극이 있죠. 아포짓. 자기 안에 있는 대극끼리의 메리지가 일어난다는, 이게 유니언이죠. 대극끼리의 결합이 일어난다 하는 게 인격의 통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인격의 불일치된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확고한 개성을 획득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원적인 경향과 어떤 사람들의 성숙 그리고 사회의 성숙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영어 번역한 내용 속에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o consolidate the fragmented pieces of his own personality
and thereby to to become an individual who is secure within himself. 여기 내원적인 경향을 강화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fragmented pieces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카틱한 상태를 이고가 프래그멘테이션 이고가 파편화되는 게 사이카틱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인격 통합이 되지 않고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다는 건 분열되어 있는 자기의 인격의 분열된 부분들을 이것을 통합해낸다니까. 융합해냄으로써 자기의 인격 자체를 자기의 인격이 여러 개로 부셔져 있는 것을 그 밖에서 뭘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심리 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서로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되지 않고 있는 이 인격을 어떤 면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극의 것이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분열된 부분을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 억압된 부분들은 외부에 투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이런 그래서 투사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해내는 이런 방어 기제를 계속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투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각자 다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오히려 보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투사의 동일시의 대상으로 활용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끊임없는 쟁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투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분열되어 있는 자기를 통합해내는 이 작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인격의 통합되지 못한 부분을 통합하게 되면 결국 인격 자체가 단단해져서 자기 안에서 안전함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과 융합하거나 외부 대상에게 의존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consolidated된 personality, 그래서 공고해진 자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혼인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인격에 쪼개진 부분들이 다시 결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된 인격, 그래서 강한 인격,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가 바꿔진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첫 단계가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융이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좀 가면서 또 이 얘기를 더 해보죠. 네, 3페이지 맨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트로포스와 만다라의 원형적 주제가 오늘날 집단적 무의식에서 특히 그렇게 강력하게 배치되어 그로써 집단 정신의 우매화를 방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 또는 전이가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토록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관계 형성의 능력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오직 유일하게 자기의 상징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으로서 결속시킬 수 있다. 여기서 자기라는 말을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자기라는 말은 셀프예요. 대문자 셀프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고하고 대칭되는 얘기로 쓰고 있어요. 이고는 보통 의식 속에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이고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 본능을 담고 있는 이드에서 쪼개져 나온 게 이고다. 그래서 이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드가 사회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역동을 일정 부분 조절하고 규율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필요해서 그 마음이 독립해서 이고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프로이드 개념에서는 이드에서 쪼개져 나온 게 이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셀프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래
여기서 안드로포스나 만다라의 원형적 주제하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것은 우리 비원 시간에 얘기한 비원이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트루 셀프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 생성된 어떤 이고라기보다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기의 셀프가 자기의 셀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셀프의 상징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으로 결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 여기서 쓰는 셀프의 개념은 이고하고는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서 가죠. 이 셀프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통일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셀프를 우리가 따라가 보죠. 자기의 상징을 살아가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모든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 혹은 운명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인 것이다. 자기의 깊은 측면에는 집단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간의 신비적 참여의 토대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참여가 가능하고 집단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라고 하는 이고라고 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집단적 참여, 집단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인간이 신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거다. 그래서 나의 아예 고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셀프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떤 프로이드 개념 속에도 재밌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의 얘기 속에서도 개체 발생이냐 계통 발생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계통 발생적인 견해를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우리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고를 상정하고 있지만 어쩌면 계통 발생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조상들 것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조상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이 프로이드 개념 속에도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고하고 이런 계통 발생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융화해서 통일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충분하게 프로이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이론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융은 이런 부분에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쩌면 이 셀프 자체에 집단적인 성격이 있다. 여기서 셀프라는 것 속에는 프로이드식으로 계통 발생적인 것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조상의 스피릿이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는 우리 내부에는 우리 조상 전부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시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그 퇴적층이 우리의 사이키 안에 다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프로이드가 고고학을 좋아했었던 거가 서로 이미지가 맞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비중 있게 누가 더 많이 다루느냐의 부분이 있지만 다 프로이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런데 융은 조금 더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셀프의 어떤 신성이라는 개념까지 다 합해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신분석의 영역을 정신분석의 지평을 굉장히 넓혔다고 봐요. 저는 이 융이. 그래서 안드로포스의 신화나 만다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실체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너머에 있는 true self, 내지는 여기서 그냥 대문자 셀프라고 하는 것을, 이건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가 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져서, 어떤 면은 이 대극이 여기서 있을 수 있죠.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이 아퍼지시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차가운 에스펙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냉정한 것은 당신이 냉정하다, 외부 사람인데 투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따뜻한 사람인데 실제는 나에게도 차가운 에스펙트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측면들이 다 통합돼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을 투사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점점 줄어지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 그래서 애니마나 애니무스를 통합해낸다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남성의 경우는 여성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성성은 자기게 아니라고 우겨버리고, 여성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남성성을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겨서 외부에 투사하고, 그래서 외부와 관계 속에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합해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단단한 자기로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는 여성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안에 남성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남성성을 통합해내야만 자기가 당당한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통찰 자체를 갖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어느 남성분이 충분하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통합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여성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겠죠. 나는 남자야. 그래서 여성성을 무시하거나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은 자기 안에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내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 평화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융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 내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국가가 이걸 대신하겠다고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종교가 이걸 대신하겠다. 이 내적 통합은 결국은 각자가 할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인격을 통합해내지 못한,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다수 속의 단일성 또는 모든 것 속의 하나의 인간이며, 또한 물론 우주적 인간, 최대의 인간, 무료의 사람의 상으로, 혹은 개인과 함께 모든 인간의 가장 내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인도의 푸루샤의 상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에 반해 자아 감정은 거의 전체나 온갖 의식적, 무의식적, 자아중심적 동기들에 가리어 그 빛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통해서라야만 이기적인 부차적 동기 없이 동료 인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인간의 자유와 품격은 오직 초세계적인 안트로포스 속에서 닷을 내린다. 누군가가 그의 그림자와 통합,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날 이 노력은 인류의 문제의 중심 영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집단화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집단 무의식에서도 온다. 밖에 대해서는 인권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대부분이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 조류가 표방하는 영원한 진리들, 즉 원형적 관념들은 의식의 자아를 이데올로기적 빙의의 형태로 압도한다. 그리 되면 우리는 영원한 보편적인 인간인 안트로포스의 원형과
원시적인 신비적 참여 방식으로 혼합되어 우리의 제약된 경험적 자아를 자기 원형상으로부터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작은 집단도 암시적 집단 정신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매우 유익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물론 개체의 영적 도덕적 독립성을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집단은 자아를 높입니다. 다시 말해 집단 속에서 사람이 더 대담해지고 오만해지고 확신에 차고 건방지고 경솔해집니다. 그러나 자아는 약화되고 평균적인 것을 위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자아는 계속 팽창하죠. 자아, 이고는. 그런데 약화되는 것은 자기예요. 셀프는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자아와 자기를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안트로포스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런 영원한 보편적인 인간, 이런 보편적인 인간인 셀프. 그래서 세상 모두를 포용해낼 수 있는 이런 셀프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쩌면 신과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인간상, 이게 안트로포스라고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 안트로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안트로포스가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셀프가 아니고, 여기 예선 보통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집단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참여가 가능한 신비적인 참여를 의 토대가 되는 이런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너무 먼 개념이죠. 이고라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셀프하고 엄격하게 구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할 때만 이 융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오직 물질적이기만 한 세속적 존재 조건과 이에 따르는 문제들 이외의 입장을 제공한 것은 일찍부터 종교였다. 오직 종교적 입장에서라야만 개체는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종교들은 외적 관계에 피할 수 없는 강박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한다. 감각적인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만 살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코드블럭, 국가의 일원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강박에 노출된다. 이게 아마 이게 번역에 포드블록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어 표현에 의하면 그냥 페이브먼트라는 얘기, 자기 그냥 발 아래 그냥 보도, 우리가 그냥 일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따로 심히 내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번역하면서 무슨 전문 용어처럼 좀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보죠. 포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포도. 우리는 보통 보도블록이라 그러는데 포장된 도로 포도블록인데, 근데 이 번역에서 강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어로 번역된 책은 여러 가지를 봐도 강박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책에는 강박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 책에서는 뭐라고 그냥 religion builds up a reserve as it were against the obvious and inevitable force of circumstance to which everyone is exposed, who lives only in the outer world and has no other ground under his feet except the pavement.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except the pavement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누구나가 그냥 도로 위에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 서 있는 거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가 강박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원문에서는 강박이란을 썼는지 그것도 참
어쩌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쓰지 못하고 외부가 강제하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고에 따라간다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좀 클리어하진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이 세계와 국가와 너무 많이 타협했고 이를 통해 종파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비합리적, 내적인 힘에 대한 주관적 관계 대신 집단적 확신과 집단적 조직체가 되었다. 오직 후자만이 윤리적 태도를 보증한다. 만약 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면 윤리성이란 다만 인습적인 도덕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이다. 종파들은 심지어 개인적인 신과의 관계를 경건주의, 분파심, 혼에 미친 자, 열광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배격한다. 개인은 이 세계의 물질적, 도덕적 권력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내적인 초월적 경험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 힘에 굴복하게 된다. 양측에서 독재 국가나 종파적 종교성은 둘 다 공동체의 이념을 특히 강조한다. 이 이념은 공산주의 고유의 이상을 형성하며 이를 국민에게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의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이간질하는 불신이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대중을 조직화하는 없어서는 안 될 보조수단이며 그래서 두 날의 칼이다. 개체의 진정한 근본적 변화는 이에 반해서 오직 인간과 인간의 개인적인 대면에서 가능할 뿐이다. 교회도 그들의 과제인 내면의 영적 인간과의 대화를 충족시키는 대신에 최근에는 심지어 특히 집단 경험에 힘을 기울이고 온갖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협동농장, 결혼 및 직업중개사무소, 팝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교회의 대표자들은 이 과제에서 슬그머니 몸을 빼고 융인, 목자와 양의 놀이라고 말하고 목자와 양의 놀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셰퍼드 앤드 쉽이라는 게 목자와 양 그런 개념이에요. 자신의 권력 콤플렉스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오늘날 정신치료의 좁은 분야, 즉 자가치유 집단, 그 밖의 집단 치료의 형태에서도 하나의 유행 통제로 만연되고 있다. 여기서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종교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가 자기들이 가진 이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자기 안에 자기의 내면적인 대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대극을 융화해낼 수 있는 이런 힘 인격적인 내적 통합을 이루는 사람이 돼가는 것을 격려하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내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이념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노예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죠. 슬레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건강하게 잘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 트루셀프가 발현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내적 통합이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자기의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페어런트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유아적인 종속성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의존성, 정속성 이런 테두리 속에서 그냥 사는데 그것이 아주 편안하다고 느껴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대면해야 되는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바라보고 이걸 소화해내려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노력들이 거의 무시되어 보이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치료에서도 집단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 집단 치료가 프리헤드폰을 한 분들에게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만 의존해서 인격이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등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고유한 샘플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돕는 방법에서도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세팅 속에서 사람이 성숙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융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그러나 모든 치유적인 변화는 오직 개별적인 인간에서만 일어난다. 외과적 처치조차도 결국은 개별적인 인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시몬을 집단 분석에서 치료한다면 우리는 시몬이 다만 집단적 현상에 불과한 것처럼 다루게 된다. 그로써 개별적인 성질이 제거된다. 융이 이미 강조하였듯 집단 정신은 개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립성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장과 자립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일이다. 개별적 인간은 집단에서 부모를 만들어내고 그 경우 그토록 의존적이며 무력실하며 그 전처럼 우화적인 채에 머물게 된다. 사제와 의사 그리고 정신치료사의 역할은 원시 부족의 샤먼과 메디슨맨과 유사하다. 이 경우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을 더 보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혼의 삶을 조절하고 특히 올바른 죽음과 죽음 뒤에 혼이 계속가야 할 길을 보살피는 데 주력한다. 샤먼 고유의 주된 과제는 개별적 집단적인 빙의 상태로부터 시몬을 치유하는 데 있다. 만약 한 평범한 사람이 데몬이나 귀령을 만난다면, 다시 말해 무의식의 어떤 원형적 내용을 만난다면 그는 그것에 빙의되고 병든다. 똑같은 일이 이니시에이션 시기에 특히 흔히 샤먼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는 그 빙의로부터 해방되고 귀령 세계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치유된다. 샤먼은 이니시에이션, 임무식 동안 두루 겪는 상징적인 내적 경험은 현대인이 개성화 과정 동안 체험하는 상징적인 경험들과 동일하다. 진정한 샤먼이 지닌 힘에는 사사로운 의도가 없고 그 힘은 샤먼의 배후에 있는 귀령들과 특히 자기의 원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자아의식을 가지고 집단적 권력을 요구한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라스푸틴이나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개성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아의 어떤 사회적 권력 요구와도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종파적인 국가 종교가 무의식의 개별적인 상징 형성을 억압하기 시작했을 때 그와 동시에 교회의 대표자들의 권위가 또한 강조되었다. 그들의 권위가 보다 의식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경우에도 이들의 권위는 관철되었다. 이 경우에 스스로 영혼의 목자라고 하고 신도들을 양떼들과 비교하는 이런 말들이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때 사람들은 신도들의 비자율성과 복종의 자세 또한 커다란 위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때든 기꺼이 그 밖에 다른 권위, 아마도 파괴적인 권위에 굴종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은 개신교가 자신의 길을 충분히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즉 개개인에게서 그의 내면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그로써 목자와 양의 누리를 마침내 철저하게 중식시키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오직 그러한 철저한 발걸음을 통해서만 저 진정한 내적 인간, 안트로포스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적인 안트로포스는 그리스도 상과 비슷하지만 일치되지는 않으며 목자와 양들의 누리에 가담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도 충분히 할 일이 많다. 그는 도그마와 집단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율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나 종파적 교회들은 시몬의 모든 개인적인 감동을 이기적인 아집이라고 해석하고 과학은 그것을 주관주의라고 하며 종파들은 그것을 이단이고 정신적인 교만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기독교가 한 인간과 사람의 아들과 개별적인 삶의 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개성화 과정을 심지어 신의 육화이며 계시 그 자체라고 파악하는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바로 예수와 바울이야말로 그들의 개별적인 내적 경험에 근거하여 그들 고유의 길을 갖고 이 세계에 대놓고 맞선 사람의 본보기가 아니던가. 내적 인간의 변환이란 오늘날 긴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조직화된 집단에 대한 저항은 오직 그의 개성이 집단의 경우처럼 조직화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의 상징에서 내적인 합성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볼까요? 여기서 요즘은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융은 보는 게
국가 제도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화된 집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선 융이 여러 종파의 종교적인 그룹도 같이 보고 있죠. 이게 조직화된 집단들이 있는 이 집단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의 개성이 여기서는 집단들이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집단이 됐는데 이 개인이 자기 안에 분열되어 있는 프래그멘테이트 있는 퍼스널리티, 자기의 인격의 파편화된 부분을 이걸 다 맞추어서 하나로 통합해낸, 그래서 자기 안에 조직화가 확실하게 된 사람만이 외부의 조직화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안에 컨solidated된 퍼스널리티, 통합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조직화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상징에서 내적인 합성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내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적 인간의 변환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셀프라는 개념도 쓰고 이너 매닝이라고 할까요? 내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비스러운 우리 모습,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본래 이 셀프가 혹은 여기서 내적 인간이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내적 인간의 변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셀프가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강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셀프가 강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내적 인간이 안트로포스가 결국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도롭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사회가 좌와 우 반쪽으로 분열된 상황을 신경증적 해리,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그림자, 즉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밖으로 적에게 투사되어 나타난다. 이웃사랑의 상실, 본능의 상실, 옛 질서들을 잠식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주로 사회의 집단 요인이고 동양에서는 무엇보다 기술이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의식의 특수한 합리주의적 방향의 분할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모든 비합리적인 정신적 요소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체나 민족에서 대립적 입장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 공공연한 갈등으로 강화된다. 젊은이들의 기술과 학문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란, 너희를 파괴하는 것을 파괴하라. 그러나 현재 정세의 암흑화에는 또한 하나의 희망의 싹도 들어있다. 그것은 거친 치료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은 다른 아닌 그 자신임을 알고 국가는 그의 머슴이자 주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래의 인간이다. 소비에트의 붕괴나 프라하의 보험, 사하로프의 각서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사람들이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것은 다음 목표를 향하는 과정의 첫걸음이다. 다음 목표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만족을 모르는 권력 충동이 들어있는 우리의 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다. 인간의 공격 본능은 덮어놓고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의 필수성을 어떤 국가적 경제 안에서 허용한다. 융은 스위스인의 고집과 의심을 주도했다. 흥분한 개신의 연설과 히스테리성 세방향 정립 시도보다 시대에 결부된 선전용 사설에 대한 냉정한 회의, 본능적으로 확실한 소각함, 자기를 인식한 바탕에서 나온 자기절제에서 나는 우리의 조국에 내려진 훨씬 더 큰 축복을 본다.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에 관해서는
이성, 인간성, 그리고 사랑이 하나의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났을 때라야만 비로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융은 소수의 파괴적 활동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시민의 분별성을 결코 과도하게 높이 평가할 수는 없고 이들 가운데는 많은 잠재적 정신병과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아적인 욕구 환상과 개인적인 정감과 원함에 지배되어 만약 그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정상적인 시민을 감염시킨다. 융은 자신이 시대 조류를 보상하는 대립적 입장에 홀로 서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 져서 사상이 완전히 망각 속에 사라졌다가 몇백 년 후에 재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온갖 고독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을 든 강력한 동지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미래의 시대 정신이었다. 오늘 우리 한주연 교수께서 아주 중요한 챕터를 아주 잘 발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체와 사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죠. 이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미국 사회이기도 하죠. 도처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나 사회적인 현실들,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잘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챕터예요. 오늘 발제하시면서 느끼신 얘기 조금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은숙님 그리고 강성관님도 같이 좀 나누시죠. 저는 여기서 그 중간에서 내용에 집단적 의식의 내용일 뿐인 우리의 관심과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구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정확하게 그걸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것에 별로 그렇게 깊이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새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떤 정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 이 사태를 보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그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일 뿐이고 굉장히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장은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재미있게 정리를 해서 듣는 사람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하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한마디 딱 하셔갖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잘은 몰라도 와닿는 게 있었어요. 내면의 인격이, 내면의 셀프가 외부로 표현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 사고는 억누르잖아요. 예. 네,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 테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들이 이 내면의 그 어떤 공격성이든 표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자로서 나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듣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이렇게 돕는 역할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제대로 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샤만이 그 임무식이라고 할 거예요. 이니시에이션 과정에서 샤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엄청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귀령이나 데몬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묶여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탈출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는데 그 고초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가져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우리 트루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야 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길들을 가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개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역전일을 해소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극을 통합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담자의 오를 내담자가 만나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죠. 비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아니 처음으로 예전에는 그냥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어떤 용어였는데 이제는 좀 이게 피부에 와닿고 이것들의 이게 뭐지? 좀 많이 진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융이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고 참 풍부한 분이시라는 건 알지만 막상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가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쉽지 않죠. 아마 내 안에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는데 내가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하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중요한 통찰인데 굉장히 큰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 구조를 보라는 얘기니까 우리한테 있는 섀도우를 우리가 통합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 현상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비속한 부분을 외부로 다 투사할 대상만 생기면 그냥 벌떼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사태가 도처에 벌어져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각자 안에 있는 것들을 인민재판으로 사용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안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평화는 결국 각 개개인의 그 사회의 참여자들 안에 얼마나 통합된 인격이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평화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죠. 여기서 융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사회는 워낙 험한 파괴적인 활동가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융도 하고 있죠. 그래, 투사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사람들 제압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통합해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크고 더 힘들어요. 이분들은 더 표면에 드러나고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분들은 자기 것을 남한테 더 씌우지는 않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통합된 인격으로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쩌면 융도 굉장히 외로웠던 거죠.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많은 그 숙제와 저에게 어떤 큰 도전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에요. 저는 그 이 챕터를 보면서 그 융하고 이 책 저자하고 사이에 약간 이렇게 모순도 발견되더라고요. 그 모순이 뭐냐면 자기 내적인 것을 통합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적인 그 밑바탕에 또 집단적인 게 있고요. 그렇죠. 통합적인 그래서 내면의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내혼 외혼이라고 말했는데 내혼 속에 외혼이 있고 외혼 속에 내혼이 있는 그 이중 구조가 계속 연습되어 있다는 게 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하고 융도 이야기하면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은
하나의 논리로 나가는 것 같은데 뜯어서 보면은 그 논리가 앞에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대문자 셀프라는 것이 자기 내면의 이야기인지 자기 내면에 있는 집단의 이야기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내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이 아니고 결국은 그 속에서는 융의 이야기라든지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인류 통합이라는 모든 인간들이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집단적인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근본적인 것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우주적인 이야기, 소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 소우주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서 만나지더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어진 거가 된다는 거죠. 그 주어진 건데 우리가 내면을 발견해 나갈 때는 그 주어져 있는 그 집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투사도 일어나고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다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닌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존재라는 얘기가 되죠. 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비혼식으로 말한다면은 자신의 오를 만나서 타인의 오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융식으로 말하면 집단을 만난다. 우리를 만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융이 말하면서 본인도 그걸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그 내면의 통합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은 자꾸 집단의 얘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면 여기서 내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나만이 살고 있는 내적 인간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논리로 포착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매트릭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소문자 셀프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은 대문자 셀프 속에는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라든지 이 조직이라는 것이 뭘 건드냐면은 소문자 셀프의 바로 밑에 층을 건들면서 그걸로 뭐라면 만들어져 있는 셀프를 갖다가 조각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사회 조직이나 종교 조직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대문자 셀프를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숙청을 하고 내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개체와 집단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인류 사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그런 파워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어쩌면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융이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만하죠. 우리한테 무한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무한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셀프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 셀프가 나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등불을 가지고 자아라고 이고가 나라고만 여기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나는 우주적인 존재고 대체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기의 조그만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이고이스틱한 자아중심적인 이런 자아를 자기라고 이해하고 이 자아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가을학기에 지금 셀프 사이클러지를 한번 더 할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는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셀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셀프라는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아주 깊은 철학적 영성적 의미를 지금 융이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영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이슈를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이걸 배우려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신화가 등장하는 거죠. 신화를 통해서밖에 어떤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림을 예술 치료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불린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불린 문자의 영역이 있는데 이 신비한 영역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니까 그만큼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논리로 따라가다 보면 그 논리가 다시 뒤집어져서 영논리가 형성되고 또 다시 또 논리적으로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논리적인 세계를 넘어난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논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논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좌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는 끊임없이 내가 좀 이해하는 듯 싶으면 바로 또 어느 지점에서 벼랑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논리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망연자실함을 또 느끼죠. 그래서 웬만큼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10분 쉬고 둘째 시간 또 공부하죠.